저는 아들 강민의 가족과 함께 살았답니다. 매일 새벽이면 늘 제일 먼저 일어나 아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손주들의 등교 준비를 도맡았죠. 며느리 정아는 아침잠이 많아 제가 집안의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평화롭고 순조로웠어요. 아들은 대기업 하청업체에 다니면서 꽤 탄탄한 생활을 유지했고 며느리는 아이들의 비싼 학원 교육에 열중했지요. 저는 제 용돈마저 아껴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옷도 사주며 존재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하고 하청업까지 실패하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 정가의 싸늘한 시선이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지기 시작한 것이 어머님, 아침부터 그 시끄러운 트로트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시면 어떡해요? 처음에는 사소한 불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곧이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몰락한 건 전부 어머님 때문인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오신 후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수 없는 기운만 가득해졌어요. 들어오신 후로 우리 집의 운이 끊어진 것 같아요. 점점 인륜을 벗어나는 모진 말들이 비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왜 맨날 그 비싼 건강 보조제와 한약만 드세요? 그 약값이면 우리 애들 과외 선생님을 붙일 수 있다고요? 매일 아침 정성스레 챙기던 아들의 도시락도 이제 필요 없다며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가족에게는 전혀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조용히 가만히 계시라고까지 하더군요. 이제는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조차 올리지 않았어요. 저는 강민이 때문에 더욱 서글프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늘 엄마 편이었던 그 믿음직하던 아들이 이제는 아내 전가의 눈치만 살피며 제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괜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을 던지고는 고개를 푹 숙이던 아들의 비겁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올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어느 몹시 쌀쌀한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쳐들어오도 들어와 한숨을 천장으로 길게 내쉬더니 잔인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우리도 이제 어머님을 더 이상 모시고 살 수가 없겠어요. 당장 짐을 싸세요. 태도.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강민의 사업까지 망가지고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온몸에 흐르던 피가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한 지붕 아래서 시어머니로, 때로는 식모처럼 살아왔는데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이 그 잔인한 며느리의 입에서 그렇게 쉽게 망설임 없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번에도 비겁하게 아내의 등 뒤에 숨어서 그저 바닥의 먼지나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강민아, 힘겹게 아들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며느리 전가는 이미 제가 평생 모은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2억 개의 비닐봉지를 챙겨서 현관 앞에 던져놓은 뒤였습니다. 평생 아껴 모은 것이라곤 은행 통장에 있는 45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인출할 새도 없이 마치 죄인처럼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네요. 겨울에 초입을 알리는 찬바람이 제 뺨을 칼날처럼 때리는데 눈물은 너무 얼어붙어 참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헌신하며 살았는데 제게 남은 짐이라고는
고작 허름한 비닐봉지 두어 개가 전부였죠. 현관문이 쾅하고 엄청난 굉금을 내며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를 찢는 듯이 맴돌며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친척이라고는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 떠난 여동생 하나뿐이었고, 예전에 정겹게 함께 시간 보내던 동네 아주머니들도 모두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어요. 오래되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한겨울 추위 속에 갈 곳 없는 노인이 몸을 뉘일 수 있는 곳이라곤 부산역 뿐이었죠. 그나마 역사는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어 꽁꽁 언 몸을 잠시 녹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의 허락된 평화. 매서운 눈빛을 한 경비원들이 돌아다니며 노숙자들을 마치 짐승처럼 밖으로 내쫓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당장 일어나세요. 추위에 떨며 조금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빌었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는 아무런 동정도 없었습니다. 소용없었죠. 결국 역사 밖의 냉혹한 현실로 쫓겨났습니다. 바깥은 더욱 추워서 살을 베어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왔고 발끝과 손끝은 순식간에 감각을 잃고 얼어붙을 것만 같았지요. 저는 기댈 곳 없는 몸을 이끌고 역사 뒤편의 가장 구석지고 어두운 곳을 찾아 웅크리고 앉았어요. 그때서야 참았던 서름과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네요.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신세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수천 번 맴돌았어요. 손주들 학원비까지 보태주며 며느리에게 헌신했고 아들 가족을 위해 정성껏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허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 좀 더 단호하게 반대할 걸 그랬어요. 혼자 고독하게 살았더라면 적어도 이렇게 짐승처럼 쫓겨나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독한 후회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한숨도 편히 자지 못하고 불안과 추위 속에서 첫날 밤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밤새 웅크린 탓에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고통스러웠어요. 아침이 되자 어제까지는 몰랐던 굶주림이라는 끔찍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2장과 1,000원짜리 몇 개가 전부였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을 이 돈으로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화장실은 역사 안에 있는 걸 경비원들의 날카로운 눈치를 보며 재빨리 들어가 이용해야 했죠. 밤새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던 제 모습은 거울을 보니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하룻밤 새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초라한 노파가 그곳에 서 있더군요. 그렇게 제 길고도 비참한 노숙 생활이 부산역에서 시작됐습니다. 노숙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 참혹함을 말씀드리자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죠. 아침이면 허기를 채우려 무료 급식소로 가야 했는데 영하의 추위 속에서 1시간은 꼬박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앉을 곳이 없어서 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조차 참아내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무료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고 있으면 누군가 뒤에서 거칠게 툭 치며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처음이죠.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뒤로 가세요.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보니 험악하고 무섭게 생긴 노숙자 할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서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까부터 이 자리에 있었어요. 뭐라고? 이 할망구가 거짓말까지 해. 그 시작된 사소한 말 다툼이
순식간에 거칠게 밀치고 당기는 폭력적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정말 죽고 싶나 보네. 머리채를 잡혀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맥없이 넘어졌는데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저를 위해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생존에만 급급했죠. 그날 이후로는 급식소 맨 뒤에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는 법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밤이면 또 다른 폭력과 공포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야, 거기 내 자리야. 자리는 무슨 자리? 술 취한 노숙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때로는 무자비한 주먹 다짐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껴 덮고 자던 낡은 담요를 누군가 확 잡아당기더니 이건 내 담요 아니야. 어디서 감히 훔쳤어. 아무리 제 것이라고 설명해도 폭력 앞에서는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담요도 없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 떨면서 공포 속에서 보냈습니다. 부산역의 낡고 지저분한 화장실은 또 다른 생존의 전쟁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산산조각 났죠. 전쟁터였어요. 할머니, 여기서 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세요. 경비원이 화장실 문을 거칠게 두들기면 저는 씻다가 말고 얼른 옷을 주워 입고 쫓겨 나와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단 1분만 더 안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다음부턴 아예 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마시고요. 그렇게 매번 쫓겨나면 채 씻지도 못한 몸으로 한겨울의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 비참함과 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죠. 한겨울 밤은 저를 통째로 얼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우리 구역이에요. 잘 있으려면 돈을 내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눈숫기가 사나운 젊은 남자들이 저를 애워싸고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돈이 정말 없어요. 제발 좀, 그럼 당장 여기서 나가요. 여기서 잠을 자면 안 되죠. 그날도 결국 공포에 질려 다른 곳을 찾아 밤새 헤매야 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겨우 받은 빵 한 조각을 아껴 먹고 있는데 옆에서 저와 같이 초라한 행세에게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여기 부산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처럼 자식놈들에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어요. 네, 저도 딱 할머니랑 같은 처지랍니다. 우리 아들놈이 며느리에게 정신이 팔려서 결국 제 등까지 처먹었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저를 내버렸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처럼 비극적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이곳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저마다의 슬픈 사연을 들으며 저는 울고 또 울었죠. 어떤 날은 폭우가 쏟아져서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저기 할머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요. 경비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저는 빗속으로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비를 피할 만한 작은 처마 밑을 찾아 밤새도록 헤매다가 겨우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 내 자리야. 비켜. 또다시 다른 노숙자들에게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뼛속까지 비를 맞으며 공포 속에서 밤을 새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심한 감기와 폐렴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약 살 돈도 병원에 갈 엄두도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버텨야 했죠. 옛날에 알던 사람을 혹시라도 만날까봐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피해서 가느라 바빴습니다. 이 비참하고 구걸하는 꼴이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그랬죠.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버텨냈는데 노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경계하고 빼앗고 싸우는 그 모습이 참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고 도와야 할 텐데 모두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여유조차 없었나 봅니다. 그럴 여유조차 없었나 봅니다. 밤이면 과거에 따뜻했던 가족들 생각이 나서 홀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아들 강민의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걸까요? 밤이면 가끔 순찰 나온 경찰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따뜻한 보호소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혼자 있을게요. 보호소에 가면 잃게 되는 자유가 더 크다는 걸 노숙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절히 버텨내다 보니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3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무료 급식소에서 줄을 서고 낮에는 국어를 하며 밤이면 영하의 추위와 싸우는 이 끔찍한 생활. 처음에는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무뎌지고 쇠처럼 단단해져 갔어요. 할머니,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더 계실 거예요? 어느 날 옆자리에 노파가 물으시길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는 거죠.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의 밥만으로는 하루 3끼를 도저히 채울 수가 없었어요.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었습니다. 3끼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노숙자들이 구걸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런 짓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 내 자존심은 지킬 거야. 다짐했었는데 끔찍한 배고픔 앞에서는 인간의 자존심도 소용없더군요. 첫날 부산역 앞에 가장 번화한 계단에 앉아서 한참을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없는 유령처럼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눈이 마주칠까봐 멀리 빙 돌아서 가기도 했어요. 엄마, 저기 할머니는 왜 저래? 구걸하는 거야. 지나가던 어린아이의 손가락질과 천진난만한 질문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쳐다보지도 마. 더러워. 저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야. 낯선 아이의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산산조각 찢어 놓는 것 같았어요. 첫날은 겨우 동전 몇 개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튿날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떨리는 손을 사람들에게 내밀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사 먹을 돈이라도 그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한 청년이 다가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힘내시고 보호소로 가보세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아내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같았지만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사람들의 통행 시간을 파악하는 조금씩 구걸의 요령이 생겼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때를 노려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끼니를 굶고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모욕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야, 저기 봐. 저 할 일 매일. 여기서 구걸하네. 진짜 인생 막장이네. 징그럽다. 젊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노골적으로 놀리듯 말하는 소리가 제 귓게 박혔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와서는 할머니, 내가 돈을 줄 테니 나한테 절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모욕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대로 자리를 피해 하루 종일 울면서 보냈어요. 비 오는 날은 구걸하기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우산을 받쳐들고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역 관리인이 찾아와 저를 마치 파리처럼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래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비참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걸은 생존의 방식이자 동시에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와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제 손에 놓고 갔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이거 가지세요. 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받은 1,000원이 그날의 추위 속에서 저를 녹이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철없는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지듯이 제 앞에 던지고 갔어요. 동전이 차가운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 동전을 하나하나 주워야 했습니다. 저기 봐. 거지 할매. 동전 주워 담네. 낄낄거리며 웃으면서 지나가는 비웃음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모멸감을 참고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하루 버는 수입이 10,000원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도 그걸로는 하루 3끼의 낀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라면 한 봉지를 사서 반씩 나눠 먹거나 겨우 끓는 물에 라면을 불려 먹었습니다. 아침에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저녁엔 그 라면으로 허기를 채웠어요. 할머니, 여기 20,000원이에요. 따뜻한 밥 꼭 챙겨 드세요. 가끔 이렇게 인간적인 친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앉아 있어도 단 돈 1,000원도 못 벌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옆에서 구걸하던 노숙자 할머니가 빵 하나를 반으로 쪼개 나눠 주시곤 했습니다. 체름,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는 영 찝찝하고 싫으니까. 그 퉁명스러운 말 속에 담긴 따뜻한 정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황금 같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숙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어제부터 찜했어. 무슨 소리야? 여긴 내 구역인데. 저는 늘 싸움을 피하기 위해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수입은 적어도 매일의 폭력과 싸움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무뎌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제게 던지는 모진 말도 점점 덜 아프게 느껴졌어요. 마치 돌멩이가 된 것처럼 부산역 앞에서 구걸한 지 3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물밀듯이 지나다니는 시간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역앞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제 앞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깔끔하게 각 잡힌 정장 차림이었는데 봄날 아침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1,000원짜리가 아닌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미는 청년의 손이 참 반듯하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청년의 손이 참 정갈하고 반듯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청년은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마치 칼로 다려냈듯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10,000원을 건네며 환하게 인사를 해주더군요. 그 다음 날도 청년 한지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부는 날에도 늘 같은 시간에 제 앞에 나타났어요. 청년의 정장은 매일 깨끗하고 구김 하나 없었습니다. 바지 주름이 마치 칼날처럼 반듯하게 잡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득 당당했던 아들 강민의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아들 옷을 다려주던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가슴이 시리도록 아려왔어요. 강민이도 저렇게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희망에 차서 출근하던 때가 있었는데 청년은 늘 저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아침은 따뜻하게 드셨어요? 이런 짧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가 매일 오가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얼른 피해가기 바빴죠. 하지만 이 청년만은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늘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사람 대하듯 이야기를 건넸어요. 어떤 날은 정말 굵고 거센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받쳐 들고도 땅만 바라보며 바삐 지나갔어요. 그날도 청년 한지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러시면 감기 심하게 걸리세요. 그는 자신의 우산을 제게로 기울여 받쳐 들어주는 모습이 참 자상하고 따뜻했습니다. 살면서 내 아들은 한 번도 이렇게 저를 챙겨주지 않았는데 낯선 청년이 이렇게 진심으로 신경 써 주다니 문득 억누르던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와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청년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보고 있으면 그 모든 서러움이 조금씩 눈 녹듯이 잊혀졌어요. 매일 아침 청년을 기다리는 것이 제 노숙 생활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다른 노숙자들이나 사람들이 주는 돈은 받기가 망설여지고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 청년이 주는 10,000원은 달랐어요. 그 속에 담긴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청년이 오는 시간이 되면 제 고개는 자연스레 그의 동선을 따라 들렸습니다. 멀리서 청년의 반듯한 뒷모습이 보이면 제 마음이 온기처럼 따뜻해졌어요. 가끔은 청년이 회의나 일이 있어 늦게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왠지 모를 불안한 마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들었어요. 혹시 오늘은 안 오는 건 아닐까? 내 유일한 희망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청년은 늘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안심하며 무너질 듯 했던 마음이 놓였어요. 매일 10,000원이라는 돈이었지만 그 돈 속에 담긴 정성과 따뜻한 마음만은 어떤 큰 돈보다도 값졌습니다. 이 청년은 제게 작은 기적,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제 건강을 물으며 진심으로 인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하루를 끔찍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다른 노숙자들은 저를 시기하듯 흘겨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할매는 복도 많지? 매일 아침 저렇게 잘생긴 청년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잖아. 하지만 저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청년 한지혁의 따뜻한 마음씨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어쩌면 이 청년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바닥에 비추는 작은 빛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세상에 남아있다는 것이 그저 기적처럼 감사했어요. 매일 맞는 새벽의 추위와 고통이 두렵지 않게 된 것도 모두 이 청년 한지혁 덕분이었습니다. 맑고 청량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청년이 10,000원을 건네는데 이번에는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할머니, 오늘은 혹시 시간이 있으신가요? 제가 할머니께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청년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무거워 보였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매일 지켜보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제가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저는 그저 고개만 갸웃하며 의아했습니다. 스타트, 뭐라고요? 아, 작은 회사예요. 부산의 싱싱한 해산물과 신선식품을 직접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설명을 들어보니 어부나 농촌에서 직접 해산물과 채소를 받아서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요즘 중간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생산자분들께 직접 받아서 소비자에게 팔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해풍 유통을 시작했죠. 청년 한 지역의 눈빛이 자신의 꿈을 말할 때마다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직 시장에 자리를 잡으려면 비싼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고 월세도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부담되더라고요. 청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눈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부산역 앞에 이 자리에서 저희 해풍 유통의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를 파는 건 어떠세요? 너무나 뜻밖의 기적 같은 제안이라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잇지 못했어요. 제가 매일 새벽 가장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를 가져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그저 웃으시면서 판매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수익은 저희가 반반씩 공정하게 나눠 가지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수백만 가지의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과연 이 나이에 장사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이 꼬락서니로 누가 나한테 물건을 살까? 온갖 두려움과 걱정의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장사는 해본 적도 물건을 팔아본 적도 없는데요. 청년은 따뜻하고 믿음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판매 기술과 요령을 모두 가르쳐 드릴게요. 처음엔 작은 양만 가져와서 시작해보고요. 할머니가 이 일에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처지가 마음에 걸려 망설여졌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노숙자 꼴로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서 물건을 살까요? 청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걱정은 마세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깔끔한 앞치마도 준비해 드리고 튼튼하고 위생적인 판매대도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면 분명 손님들이 할머니를 믿고 찾아오실 거예요. 청년의 진심 어린 말에 괜히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 밑바닥에서 구걸하는 더러운 고인인데 아직도 날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할머니, 저를 한 번만 믿어보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따뜻했어요. 저도 할머니를 믿고 이 부산역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 세상에 보여줍시다. 그 말에 왈칵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감히 제가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할머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하실 수 있어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깔끔하게 인쇄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도 미리 써왔어요. 할머니가 마음이 바뀌실까봐.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왔거든요. 그제서야 청년이 오늘따라 평소와 달리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는 사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서는 읽어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지금 당장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할게요. 청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기쁨으로 커졌습니다. 정말요? 더 생각해 보지 않으셔도 되나요? 저는 이미 청년 한 지역을 믿기로 했어요. 보라며 간곡히 말했지만 저는 청년을 전적으로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 인생을 걸고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내일 아침 일찍 가장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를 가져올게요. 앞치마랑 판매대도 제가 완벽하게 준비해 올게요. 청년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꿈이 아닐까 싶었어요. 세상 밑바닥에서 구걸하던 노숙자 할머니가 이제 당당하게 장사를 한다니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켠이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제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내일은 어떤 싱싱한 해산물을 가져올까? 나는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부산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반짝이는 것만 같았어요. 아침 일찍 청년이 트럭을 몰고 와서 해산물과 채소를 가져왔습니다. 싱싱한 상추, 깨십, 푸른 대파, 그리고 방금 잡아 올린 듯한 멸치와 미역까지 싱싱한 식품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 새 앞치마 입으세요. 제가 진열은 도와드릴게요. 청년이 준비해온 판매대는 생각보다 훨씬 깔끔하고 위생적이었습니다. 해산물과 채소를 예쁘게 종류별로 늘어놓고 가격표도 정성껏 달았습니다. 그런데 차에 10분도 안 되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야, 여기서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거칠고 위협적인 목소리와 함께 부산역 앞에서 자리 잡고 장사하는 노점상 아저씨 셋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이 자리가 얼만 줄 알고 감히 들어와. 당장 이 더러운 짐들 치워. 제일 앞에 선 몸집이 큰 아저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위협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말을 잇기도 전에 아저씨가 발로 해산물 박스를 사정없이 걷어찼어요. 싱싱한 상추와 멸치들이 차가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는 허겁지겁 바닥에 떨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는데 또다시 무자비한 발길질이 날아와 제 손을 걷어찼습니다. 비가 안 들리냐. 당장 치우라고 했잖아. 두 번째 아저씨가 달려들어 판매대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깨씹이 바닥에 나뒹굴고 싱싱한 대파와 미역이 여기저기 굴러갔어요. 여기 우리 구역이야. 건방지게 누구 허락을 받고 감히 장사하는 거야? 제 손이 두려움에 덜덜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청년과 함께 정성스레 진열했던 해산물과 채소들이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됐어요. 저기, 사장님들, 지금 저희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감히?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왔는지? 청년 한지혁이 순식간에 제 앞을 든든하게 막아섰어요. 넌 또 뭐야? 비켜. 제가 이 해풍 유통의 채소가게 사장입니다. 청년은 무섭고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사장이라고. 노점상들이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이 애송이가 감히. 콧물도 안 마른 놈이 여기서 장사를 시작해. 우리가 여기서 10년을 넘게 이 자리에서 피 흘리며 장사를 했어. 이게 우리 가족들의 밥줄인데 네가 감히 뭔데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의 판을 깨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장사하게 누가 허락을 했냐고. 이 할매를 앉혀놓고 해산물 팔게 가만히 두면 다른 놈들도 다 따라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다 어디 가서 굶어 죽으라고? 너 같은 젊은 놈은 깔끔하게 회사나 다니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 험한 바닥에 뛰어들어서 우리의 물을 흐리니. 우리가 여기서 피눈물 흘리며 다 먹고 사는데 네가 왜 와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야? 너 이거 당장 치워.
안 그러면 우리가 폭력적으로 치울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의 질서를 깨려고 이러는 거야. 장사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 바닥에 무서운 룰도 모르고 뭘 하려고. 여기는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우리끼리 다 지켜온 생존의 질서와 룰이 있어. 너 빨리. 너 빨리. 장사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가게 얻어서 세금 내고 해. 여기는 우리 구역이니 건들지 마. 이 할매도 데리고 당장 가. 우리가 봐줄 만큼 봐줬어. 여기서 더 이상 봐주면 우리가 다른 노숙자들에게 바보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다른 노점상들도 다 우리 눈치만 보고 있다고. 우리가 널 가만히 두면 다들 우리를 무시하고 밟을 거라고. 청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자리는 사장님들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부산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죠. 노점상들의 얼굴이 분노와 당황함으로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제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까요? 청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직하게 장사하실 겁니다. 자릿세도 내지 않고 누구한테 돈도 바치지 않을 거예요. 노점상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잠시 뒤로 물러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 자식이 보통 놈이 아닌데 경찰을 진짜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뭐야? 이젠 경찰까지? 수군거리는 불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제일 앞에 섰던 몸집이 큰 아저씨가 위협적인 태도에서 살짝 물러서 말을 바꿨어요. 말을 바꿨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아저씨는 마지못해 저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만 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팔지 않을까요? 아저씨들이 파시는 물건과는 절대 겹치지 않을 겁니다. 노점상들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정말 해산물과 채소만. 네, 해산물과 채소 외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팔아요. 그리고 이 작은 자리만 쓰고, 네, 절대 더 넓히지 않을게요. 청년은 약속했습니다. 노점상들이 다시 수군거리더니 제일 앞에 섰던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날카롭게 경고를 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약속 어기면 그땐 우리한테 진짜 가만 안 둬. 해산물이나 채소 말고 다른 거 파는 순간 그땐 너희 둘 다 가만 안 있어. 청년은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노점상들이 돌아간 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아이고. 청년.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청년은 안심하라는 듯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다신 못 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정성껏 진열해 볼까요? 이제 다시 진열해 볼까요? 바닥에 쏟아지고 짓밟힌 채소들을 주워 담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 한 지역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두려움에 질려 도망갔을 텐데 첫날부터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니 앞으로가 더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강한 용기가 제 심장을 채웠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이제 구걸이 아닌 정당하게 땀 흘려 장사를 하는 거구나.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해산물과 채소를 다시 정성껏 진열했습니다. 노점상들과의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게에 해산물과 채소가 싱싱하고 가격도 싸다고 소문이 나서 조금씩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날도 아침부터 장사가 꽤 잘 되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제 앞이 컴컴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영화에 나올 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2명이 저를 위협하듯이 서 있었어요. 여기가 그 소문난 할매네 맞아. 요즘 장사가 꽤 잘 된다면서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신가요? 이 자리가 우리 구역이라는 걸 아직 모르시나 보네. 키가 크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가 판매대 위에 무거운 손을 올려놓았어요. 한 달에 300이야. 알겠지? 보호비.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일에 300만 원씩 우리한테 가져다 주면 돼.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루 매출이 겨우 10만 원 정도인데 300만 원이라니 그렇게 많은 돈은 저한테 없어요. 제발 여기가 부산역 앞에서 얼마나 좋은 황금 자리인 줄 알아. 다른 한 명이 싱싱한 채소를 집어들더니 가차없이 바닥에 던져 짓밟았습니다. 아이고, 저는 허겁지겁 주워 담으려는데 그들이 발로 채소를 밟으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내일 아침까지 300만 원 답 가져와. 안 그러면 남자가 오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무서운 힘으로 부러뜨리며 위협했습니다. 이 할매도 오이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 알아들었어. 그들의 무자비한 위협에 온몸이 떨리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청년 한지혁이 숨이 차도록 달려왔습니다. 넌 누구야? 비켜. 저는 이 해풍 유통 채소 가게의 사장입니다. 청년은 공포 앞에서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남자들이 비웃듯이 픽 웃었습니다. 사장, 이 애송이가 차림새는 번듯하게 하고 다니네. 근데 이런 험한 데서 함부로 까불다간 젊은 나이에 다치는 수가 있어. 이 자리가 우리 구역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곳인 걸 모르나 본데 한 달에 3팩이야. 300만 원. 돈이 뭔지는 알지. 아님 우리가 설명해 줄까? 우리가 이 자리를 관리하는 건데 누구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장사하면 우리가 곤란하지. 어이, 이 꼬맹가. 철 좀 들어야겠어.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가르쳐 줄까? 여기 부산역 앞에서는 우리 말이 곧 법이야. 300만 원이면 싼 거야. 다른 데 가면 오디램 500만 원도 넘어. 근데 우리가 이 불쌍한 할매가 마음에 걸려서 특별히 봐주는 거지. 우리가 착한 사람인 거 너도 알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내일까지 답 가져와. 더 이상 너희에게 관용은 없어.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할매 때문에 봐주는 건데 너같이 건방진 놈한테는 무서운 맛을 따로 보여줘야겠지. 알아들었어. 저기 식당 골목에서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너 들어봤어? 자릿세 안 내고 버티다가 조직 폭력배들에게 골병 든 사람 얘기. 너도 그렇게 끔찍하게 되고 싶지 않으면 얌전히 우리 말에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린 항상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다 너희들, 특히 너희 할매를 위해서 하는 충고의 말이야.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이 와서 객기 부리다가 다치면 우리도 귀찮고 곤란해.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는 거야. 알아들었지? 300만 원은 이 작은 자리에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자리에 그 정도의 돈을 내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청년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뼈가 있었습니다. 야, 이 자식이 진짜. 키 큰 남자가 분노하여 청년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청년은 주머니에서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여보세요. 127이 경찰서죠? 순간 험악했던 남자들이 멈칫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여기 부산역 앞인데요. 야, 끊어.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청년을 위협했어요.
와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할머니를 협박하고 보호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태연하게 계속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여기 CCTV 다 있으니까 와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채? 남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신 나간 놈. 야, 가자. 시간이 없어. 남자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청년이 제 어깨를 잡아주었어요. 저는 안심과 충격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청년. 어쩌면 좋아. 걱정 마세요. 제가 진짜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이제 이들은 감히 못 올 거예요. 청년은 바닥에 떨어진 싱싱한 채소와 해산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조폭 맞는 걸까?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진짜 조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경찰 소리에 물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겁주고 돈 뜯어내려는 하찮은 건달들, 양아치들일 뿐이에요. 청년의 말에 저는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청년, 정말 고마워요. 저를 살려줬어요. 당연한 일인걸요. 청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장사하시는데 이런 나쁜 놈들 때문에 힘드시면 절대 안 되죠.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다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든든한 보호자가 생겼나. 내 자식 강민이는 저를 내쫓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청년이 이렇게 나서서 저를 지켜주다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 이제 장사 다시 즐겁게 시작해야죠. 청년은 바닥에 떨어진 채소들을 새 것처럼 깨끗하게 다시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청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따뜻함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존재하기에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날 이후로 더는 위협적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장사도 전보다 훨씬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한지혁이 제 곁을 그림자처럼 든든하게 지켜준 덕분이었죠. 이제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제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침 6시면 청년이 가장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를 트럭에 싣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충청도에서 온 상추가 특별히 좋아요. 어제 새벽에 제가 직접 산지에 다녀왔거든요. 그는 채소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진열하면서 그날의 신선식품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껍시가 되면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상추 2, 건갱청어너치 주세요. 저는 싱싱한 시금치 한 단이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파는 채소와 해산물이 정말 좋은가 싶어서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파시는 채소가 부산에서 제일 싱싱해요. 다른 대형 것들은 감히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근처 은행에 다닌다는 젊은 여직원이 그렇게 고맙게 말해 주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여기서만 해산물이랑 채소 사 갈래요. 오이가 너무 탱탱하고 맛있어서 근처 회사 사원이라는 아주머니는 매일 같이 오이를 사 가셨죠. 처음에는 그저 제가 불쌍해서 동정심에 사주시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할머니는 채소와 해산물 보는 눈이 있으세요. 시금치도 이렇게 실한 걸 골라오시고 멸치도 싱싱해요. 이런 칭찬과 말씀을 들으니 제게도 자부심과 긍지가 생겼습니다. 청년이 가져오는 채소와 해산물을 더 꼼꼼히 날카로운 눈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건 조금 시들었네. 이런 건 양심상 팔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더 믿고 늘어났어요. 저기 할머니가 하시는 거 사요. 가격도 싸고 양심적으로 정직하네요.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그런 믿음직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걸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점점 기적처럼 늘어났어요. 처음엔 10만 원도 안 되던 게 20만 원, 30만 원, 어느 날은 5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수익을 약속대로 공정하게 반으로 나눠주니 하루에 20만 원 넘게 벌 때도 있었어요. 날은 50만 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청년이 수익을 공정하게 반으로 나눠주니 하루에 20만 원 넘게 벌 때도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노숙은 그만하시고 역 근처 여관방이라도 구하시는 게 어떠세요? 청년의 간절한 제안에 저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당장 역 근처에 작은 여관방을 얻었어요. 비록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따뜻한 물로 마음껏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깨끗한 이불에서 발 뻗고 자는 것도 쫓겨난 후 처음이었어요. 아침이면 더 일찍 일어나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따라 더 정갈하고 기품 있어 보이세요. 단골 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면 제 가슴이 뿌듯함과 감격으로 벅차올랐어요. 이제는 장사하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은 된장찌개나 해물탕용 채소와 해산물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할 건데 뭐가 좋을까요? 여기 푸른 대파랑 싱싱한 청양고추는 어떠세요? 아침부터 얼큰하게 드셔야죠. 손님들과 이런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재미도 쏠쏠하게 생겼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을 싸오는 회사원들이 많이 왔어요. 도시락을 싸오는 회사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김밥 싸려고 하는데 뭐가 싱싱하고 좋을까요? 싱싱한 시금치 데쳐서 넣으면 정말 맛있을 텐데 이렇게 요리 조언도 따뜻하게 해드렸죠. 저녁 무렵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주부들이 많이 오셨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은 뭘로 해 먹으면 좋을까요? 날도 더운데 상추쌈이나 시원한 미역냉국 어때요? 새로 들어온 상추가 아주 실하다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가 마치 순식간에 금방 지나갔어요. 청년은 매일 저녁 빠짐없이 찾아와 정산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장사 정말 잘 되셨네요. 청년 덕분이지. 이렇게 좋은 해산물과 채소를 가져다 주니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정직하게 인자하게 장사하시니까 손님들이 할머니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더 잘하고 더 정직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채소와 해산물을 고르는 날카로운 눈도 생겼어요. 청년, 오늘 가져온 미역은 조금 약해 보이네요. 내일은 더 좋은 걸로 부탁해요. 네, 할머니. 할머니 눈은 못 속이겠네요. 내일은 더 좋은 걸로 가져올게요. 매일 저녁 여관방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끔찍한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비록 작은 해산물 가게지만 제 인생에 새로운 터전이자 일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제는 절망의 새벽이 아닌 희망의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손님들을 만날까? 어떤 정겨운 이야기를 나눌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회이자 희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제 가게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잠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알고 보니 SNS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먹방 크리에이터라고 했습니다. 부산역의 할머니 채소 가게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음식 재료들 사서 먹는 것까지 영상으로 만들거든요.
혹시 할머니 가게를 제가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레 허락을 구하더니 제가 괜찮다고 허락하자마자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파는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감탄했고, 와, 이 상추 진짜 싱싱하네요. 이렇게 실한 미역은 처음 봐요. 채소와 해산물을 맛보기도 하고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었죠. 그러다가 자연스레 제 사연을 듣게 되었나 봅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노숙 생활도 하셨다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쫓겨나 부산역에서 노숙한 일, 구걸하며 하루하루 버티던 그 비참한 시간, 그리고 기적처럼 청년한 지역을 만나 해산물 장사를 시작하게 된 이 모든 일. 그 영상이 그녀의 채널에 올라가고 나서 제 가게는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영상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청년이 휴대폰으로 댓글을 보여주었습니다. 댓글 창에는 응원과 격려의 말들이 감격스럽게 가득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이제는 꼭 행복하시고 잘 되실 거예요. 내일 제가 꼭 부산역으로 찾아가 볼게요. 그 후로 손님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유튜브에서 할머니 이야기 봤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눈물 흘렸어요. 고생 많으셨죠? 방송국에서도 찾아왔어요.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PD라는 사람이 제게 다가와 그렇게 말했어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PD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촬영하는 날, 저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었지만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나이가 늦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방송이 전국에 나간 후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 식당 채소와 해산물도 좀 납품해 주세요. 저희는 대형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데 청년이 정신없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소매 장사뿐만 아니라 대규모 도매 납품도 시작해 볼까요? 청년의 사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터져 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방송에 나간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으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의 모든 세포가 굳어버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초라하고 수척해진 아들 강민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강민이의 목소리가 죄책감에 떨렸습니다. 방송을 보고 제가 어머니를 찾아서 지금 왔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 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저녁에 다시 와라. 저는 그렇게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없었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저녁에 다시 와라. 저는 그렇게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청년과 장사를 마무리할 때쯤 강민이가 다시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민이는 그 차가운 부산역 앞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청했던 사업이 완전히 다 망했어요. 빚쟁이들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어요. 애들 엄마 전가는 저에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저 이제서야 정신 차렸어요. 그때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너무 교만하고 자만했던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 말씀대로 무엇이든 잘 들을게요. 제발 다시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네가 찾아올 줄 알았다. 네가 나를 TV에서 보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지. 근데 이렇게 완전히 몰락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네. 예전에 나를 쫓아낼 땐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더니 이제 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빈다고? 그동안 내가 부산역에서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았는지 너는 알기나 하니. 부산역에서 노숙하면서 사람들의 차가운 눈치를 보고 무료 급식소 밥을 허겁지겁 받아 먹으며 살았던 그 끔찍한 시간들이 지금 와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로 완전히 없어질 것 같니? 내가 다시 예전처럼 너의 뒤를 닦아주는 엄마가 되어 줄 것 같아. 아니야.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 나는 이미 새로운 내 인생을 찾았단다. 나를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들과 함께 희망찬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너도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갈 길을 가거라. 나처럼 밑바닥부터 다시 처절하게 시작해. 하지만 더는 여기 부산역으로 오지 말아라. 그것만이 우리 서로를 위한 유일한 길이야.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단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어머니를 외롭게 서운하게 하지 않을게요. 저도 이제야 많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로 빌게요. 어머니가 부산역에서 고생하시는 걸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제가 얼마나 끔찍한 불효자식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염치 없는 말씀 드리는 게 부끄럽지만 그만해라. 이제는 나도 달라졌어.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어머니나 누구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 그저 당당한 이월이로 살고 싶구나. 싶구나. 이제 그만 늦기 전에 일어나서 너의 집으로 돌아가. 더는 이 장소에 찾아오진 말거라. 이제 우리는 서로 남이 된 거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에게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머니, 제발,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어요. 단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네. 강민이의 어깨가 절망감에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때 청년 한지혁이 조용히 정산할 물건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산할게요. 그는 무릎 꿇은 강민이의 모습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청년이 황급히 물러서려 하자 제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한지혁 씨도 같이 이야기해요. 강민이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였고 저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이제 서로 도와주고 의지할 관계가 아니야. 어머니, 저는 가족이잖아요.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강민이의 목소리가 간절함에 떨렸습니다. 가족이면 그때 나를 그렇게 쉽고 잔인하게 버릴 수 있었니? 네가 이제 와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빈다고 해서. 지난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겪었던 고통과 슬픔처럼 나도 내 고통의 시간을 겪었단다. 널 미워하진 않아. 하지만 더는 예전과 같은 모자 관계로 살고 싶진 않구나. 어머니, 강민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차갑게 손을 뒤로 뺐습니다. 너도 이제 너의 새로운 앞길을 찾아서 떠나거라. 나처럼 늦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더는 이곳으로 날 찾아오지 말아다오. 그게 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강민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볼 일은 없잖니. 강민이는 천천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제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더니
고개를 숙이고 쓸쓸하게 돌아섰어요. 그 초라하고 힘없는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강민희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청년 한지혁이 조용히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흥, 이제 나는 정말로 괜찮아. 그날 밤 여관방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고 선명해졌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제 이름 석자를 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즘은 새벽 4시면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예전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지는 않아요. 일찍 일어나는 게 오히려 기쁘고 즐겁거든요. 여관방에서 나와 해산물 가게로 가는 그 새벽 길이 참 좋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으면서 오늘은 어떤 싱싱한 채소와 해산물이 올지 기대해 보죠. 할머니, 오늘은 충청도 농장에서 가져온 유기농 상추가 특히 좋아요. 청년 한지혁이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면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이번 건 특별히 더 실하고 푸르네. 이제는 해산물이나 채소만 봐도 어느 산지에서 왔는지 그 신선도까지 알 수 있어요. 청년의 회사가 커지면서 거래하는 전국 각지의 농장과 어장도 엄청 많아졌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시감자와 옥수수를, 전라도에서는 무와 배추를, 부산 앞바다에서는 싱싱한 활어를, 전국 900개 이상의 농어민들이 이 청년을 믿고 자신의 소중한 농산물을 보내주십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 해풍 유통이 전국 900개 농가와 직접 거래한대요.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할 때면 마치 제 일처럼 가슴이 벅차고 기쁩니다. 그래,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을 걸고 장사하니까 다들 우리를 믿고 거래하는 거지. 아침이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옵니다. 할머니, 오늘도 새벽같이 일찍 나오셨네요. 그럼 손님들이 이 싱싱한 해산물과 채소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늦게 오나? 이제는 작은 식당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할머니네 채소와 해산물이 신선해서 음식 맛이 확 달라져요. 그런 칭찬의 말을 들을 때면 저는 더 정성껏 좋은 것만 골라드리게 됩니다. 청년은 이제 사무실도 큰 건물에 얻고 직원도 10명이 넘게 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제일 먼저 트럭을 몰고 해산물과 채소를 들고 부산역으로 옵니다. 할머니가 우리 해풍 유통의 시작이자 뿌리이시라며 늘 저에게 미안해야 하네요. 이제 할머니도 고생하시지 마시고 가게 말고 편하게 사무실에서 고문으로 일하시는 게 어떠세요? 하지만 저는 이 부산역 앞에 이 작은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서 매일 손님들 얼굴 보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저는 더 좋아.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제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머니, 시금치는 어떻게 삶아야 영양가 있게 맛있나요? 끓는 물에 소금 조금 넣고 살짝만 데치면 영양소 파괴 없이 돼요. 이렇게 살림과 요리 조언도 해드리고,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보이세요? 단골 손님들과 안부도 나누고, 할머니 덕분에 요즘 저희 집은 반찬 걱정이 없어요. 이런 따뜻한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살고 더 잘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듭니다. 청년이 가져오는 채소와 해산물은 하나같이 좋지만 그래도 전 제 눈으로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건 조금 시든 것 같으니 빼놓고 이건 크기가 고르지 않으니 따로 모아 무료 급식소로 보내고 그러면 청년이 웃으며 말해요. 역시 우리 이월이 할머니 눈은 속일 수가 없네요.
이제는 청년 회사 직원들도 제 말씀을 존경하며 잘 듣습니다. 할머니가 골라주신 해산물과 채소는 클레임이 단 하나도 없어요. 가끔 청년 회사에 가보면 놀랄 때가 많아요. 컴퓨터도 많아지고 전화기도 늘어나고 회의하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죠. 할머니, 이제 저희 해풍 유통이 하루 매출이 1억 원을 넘었대요.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할 때면 제 가슴이 감격으로 뭉클합니다. 그래도 전 여전히 이 작은 부산역 앞 노점 자리가 좋아요. 새벽부터 나와 해산물과 채소를 진열하고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 나누는 이 소중한 시간들.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이 즐거움과 보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청년도 이제는 제 진심을 이해하나 봅니다. 할머니가 계신 이 자리가 우리 회사의 시작이자 영원한 뿌리니까요. 매일 아침 첫 손님에게 가장 싱싱한 채소와 해산물을 건네며 저는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선한 해산물 많이 가져왔어요. 이 말을 할 때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행복한 축복인지. 끔찍한 노숙자였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그때의 굶주림과 비참했던 마음가짐은 잊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부산역 건너편에 작은 창고 공간을 하나 얻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청년이 제 계획을 듣고 궁금한 듯 물었어요. 무료 급식소를 하고 싶어. 내가 그때 얼마나 배고프고 외로웠었는데 아직도 그 고통이 기억이 나. 노숙하던 시절 매일 아침 줄을 서서 받아먹던 그 한 끼의 소중함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채소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미리 나와 따뜻한 국을 끓이고 밥을 했어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청년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할 거야. 첫날은 3인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따뜻한 김치찌개, 밥, 그리고 싱싱한 채소 반찬 3가지. 옛날 제가 받아 먹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소문이 부산역 노숙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자 더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 저도 한 숟가락만. 며칠째 끼니를 굶은 지 사흘째라는 젊은이. 밥 좀 더 주세요. 추운 날씨에 떨고 있는 앙상한 노인. 제가 준비한 음식이 금방 바닥이 났어요. 죄송해요. 내일은 더 많이, 아주 많이 준비할게요.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을 보며 제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청년에게 말했어요. 더 많은 분들을 돕고 싶은데 제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청년은 잠시 깊이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우리 한보 해풍 유통 회사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드릴게요. 정말로? 청년, 그래도 되나? 당연하죠? 할머니가 하시는 일인데. 다음 날부터 청년이 직접 나서서 무료 급식소 확장을 도왔어요. 회사 직원들도 모두 자원봉사를 자청했고 주방기구도 최신식으로 새로 들여왔습니다. 이제는 100명은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공간도 넓히고 주방시설도 제대로 갖췄어요. 새벽 5시면 벌써 급식소에 환한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와서 재료 준비했어요.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새벽 일찍 나와 도와주었어요. 급식소를 찾는 노숙자분들의 표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밥 먹으니까 다시 살아갈 힘이 나네요. 그런 진심 어린 말씀을 들을 때면
제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친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뭐 도울 일 없을까요? 그 후로 노숙자분들도 하나둘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설거지도 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쓸고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쁘네요. 식사 후에 서로 힘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예전에 여기서 노숙하셨다면서요? 네, 저도 그때가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기적처럼 달라지실 수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 처절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절망할 때가 바로 가장 빠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청년 한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자리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해산물 포장이나 채소 배달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봐요. 배달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봐요. 이제 저도 여관방을 벗어나 방 하나 구했어요. 청년 덕분에 취직한 분들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면 저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청년 한 지역과 함께 가까운 마트로 장을 보러 갑니다. 할머니, 이번 주는 뭐가 필요하세요?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이 좋겠지. 장보기도 이제는 저에게 쏠쏠하고 즐거운 재미가 되었어요. 청년, 고맙다. 왜 갑자기 저에게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일을 하게 해줘서 고맙지. 청년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 4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씩 꾸준히 늘려가고 있어요. 할머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같은 급식소를 만들고 싶대요. 청년의 말에 제 가슴이 벅차도록 따뜻해졌습니다. 부산역 앞에서 구걸로 시작된 작은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에 더 큰 희망이 되어가고 있네요. 이제는 청년 회사인 해풍유통에 제 이름이 박힌 사무실이 하나 생겼어요. 칠판에는 매일 전국 각지의 해산물과 농산물 시세가 분주하게 적혀 있고 책상에는 농어민들과 통화할 때 쓰는 전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통화할 때 쓰는 전화기가 놓여 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청주 농가의 상추는 어떠세요? 신입 직원이 채소 샘플을 들고 와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상추는 아주 튼튼하고 괜찮은데 깨잎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어. 직접 농어촌을 방문할 때도 있어요.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농어민들이 잔치를 벌일 듯이 기뻐하며 정성껏 준비해요. 청년의 말처럼 농어민들은 제가 가면 특별히 밭과 어장을 둘러 보여주십니다. 할머니는 진짜 채소와 해산물을 보는 날카로운 눈이 있으시네요. 농어민들의 그런 존경이 담긴 말을 들을 때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해풍유통 회사는 이제 직원이 10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신기한 건 젊은 직원들이 저를 어머니처럼, 때로는 할머니처럼 따른다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 점심은 저희랑 같이 드실래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 부산으로 놀러 오세요. 회사 안에 따뜻한 작은 가족이 새로 생긴 것 같아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노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할머니처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죠. 농산물 품질 검수부터 시작해서 포장 배송 그리고 고객 응대까지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뜨겁게 뭉클합니다. 부산역 앞 채소 가게는 이제 전문 직원이 관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러서 진열 상태를 확인해요. 할머니, 오늘은 진열 좀 봐주세요.
예전처럼 싱싱한 채소와 해산물을 만지다 보면 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다 가끔 멀리서 아들 강민이를 봅니다. 가게 앞을 서성이면서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돌아가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이 눈에 띄곤 해요. 처음엔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할머니, 저기 직원이 조심스레 강민이에 대한 말을 꺼내려 하면 싱싱한 미역이나 볼까. 저는 일부러 화제를 돌립니다. 회사 건물 앞 은행나무가 노란 잎을 바람에 흩날리던 깊은 가을 날이었어요. 멀리서 아들 강민이가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검은 머리가 흰 서리처럼 하얗게 변한 아들이 제 앞에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찰나의 순간 동안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을 바람이 제 곁을 싸늘하게 휴 하고 지나갔어요. 강민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쓸쓸하게 돌아갔습니다. 마치 힘없이 낙엽 하나가 바람에 휩쓸려 가듯 그렇게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천천히 떨어지는 노란 낙엽을 바라보며 저는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청년 한지혁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할머니. 아니,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자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야. 저는 창밖으로 부산역이 보이는 곳에 앉았습니다. 저기 저 작은 점처럼 보이는 곳에서 한때는 국어를 하며 추위와 싸우며 살았지. 찬바람이 불던 그 낡은 벤치에서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울던 그때 이렇게 높은 빌딩 숲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창문에 머물다 결국 아래로 힘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제 삶의 고통스러웠던 세월도 그렇게 흘러갔나 봅니다. 할머니, 이번 주 농어촌 방문 일정이 빼곡하게 농어민들과 만나는 일정으로 가득하게 적혀 있네요. 이제는 제 이름이 당당히 새겨진 명함에 적혀 있습니다. 신선식품 유통기업 자문위원 이월이 더 이상 누군가의 무능한 아내도 누군가의 버림받은 어머니도 아닌 그저 당당한 제 이름 이월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창가에 비친 제 모습이 주름진 얼굴이지만 환하고 편안하게 웃고 있네요. 눈빛만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강하게 반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슬픔도 아들에 대한 미움도 남아있지 않아요. 지난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모두 제게는 귀한 선물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쫓겨났던 그날이 오히려 제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던 거죠.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부산의 노을이 붉게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마치 제 파란만장했던 인생처럼 저무는 해도 눈부시게 빛나는군요. 이제 저는 그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행복한 2월이입니다. 부산역 앞 해산물 장수 할머니에서 시작해 이제는 당당히 제 이름을 걸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그런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자유롭게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고 신비로운 것 같아요. 끝이라고 절망했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가장 어두웠던 긴 밤이 가장 밝고 찬란한 새벽을 데려오기도 하네요. 이제 저는 봄날의 새순처럼 싱그럽고 활기차게 무더운 여름날의 나무처럼 당당하고 굳건하게 풍요로운 가을날의 열매처럼 풍성하고 베풀면서 매서운 겨울날의 푸른 솔처럼 꿋꿋하고 변함없이 그렇게 제 남은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려다 합니다. 저의 2월이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